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광고를 거슬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유튜버들에게는 이 광고가 주 수입원인 걸 알기에 뭐라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크롬과 유튜브에서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 광고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31초 이상 광고에는 반드시 건너뛰기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데요. 구글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동영상 광고 규정을 발표했다고 GDNet이 미국 CNET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적용되려면 시간이 꽤 남았네요. 달라지는 구글의 광고 규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 광고 금지. 둘째, 광고 분량이 31초를 넘어갈 경우엔 5초 내 건너뛰기 의무화. 셋째, 영상 영역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역 20% 이상 가리는 광고 금지 등이 그것입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영상은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지난해 유튜브의 광고 매출만 약 18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익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구글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동영상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모바일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큰 편인데 광고 때문에 데이터 이용량과 배터리 소비량이 늘어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아예 크롬 브라우저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더 많은 광고를 보여주려다 오히려 광고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동영상 광고가 중요한 수익원인 구글이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건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데는 과거 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구글은 2년 전 크롬 브라우저에서 성가신 광고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측은 이 조치를 시행한 후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구글은 동영상 광고 규정을 만들 때 더 나은 광고 연합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광고 연합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해 8개국에서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니 믿을만한 가이드라인인 듯 합니다. 조사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영상 중간에 나타나는 광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영상 위에 겹쳐지는 광고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상 면적의 20% 이상을 가리는 광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부감을 드러냈죠. 구글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광고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런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적인 동영상 광고 수입을 올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일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바이러스는 변종이라 아직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습니다. YTN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안내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걸리지 않거나 감기 몸살처럼 약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의 가장 큰 적은 한파와 큰 일교차, 스트레스인데 한파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인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장기적이거나 강하고 집중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면역체계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에 대비한 복장을 갖추고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늘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양파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 고구마, 토마토 등도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외출 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며 8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등 생활 습관만 규칙적으로 해도 신종 코로나의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겠네요. 카카오톡을 안 쓰시는 분들 드물죠? 이젠 그 카카오톡으로 증권 거래도 가능하게 될 것 같네요. 카카오의 금융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공식화됐습니다. 카카오톡을 단순한 메신저로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또 다채롭게 변합니다. 디지털투데이는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간편결제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 60%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실인데요. 인수대금은 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매매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해 바로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카카오페이 청사진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네요. 기존 서비스인 간편송금과 결제에 주식거래와 금융상품 판매 등의 기능이 더해질 경우 카카오가 지향해온 원앱, 즉 주요 기능을 앱 한 개에 통합한다는 전략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의 적합성을 낙관한 만큼 국내 금융산업과 사용자들의 금융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바로투자증권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양사 간 시너지를 발휘하여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든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 물건이 없는데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홈쇼핑 업계와 손잡고 마스크 판매 확대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홈쇼핑 방소에 내다팔 만큼 마스크가 없기 때문으로 보도했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홈쇼핑 재승인이란 목줄을 쥐고 업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TV 홈쇼핑협회 회의실에서 이태희 네트워크 정책실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점검 및 마스크 판매 방송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홈쇼핑 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예고에도 없던 일정 공지에 기자들이 꽤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같은 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음을 언급한 뒤 공영 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뒤에 나온 일정이었죠. 이날 홈쇼핑 업계와의 긴급회의에는 CJ E&M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과 NS쇼핑,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등 13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자들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마스크 판매 방송 긴급 편성 등 마스크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품 물량 사정에 따라 편성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NS쇼핑과 현대홈쇼핑, KTH는 마스크 판매 방송 편성 일자가 잡혔다고도 알리긴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편성 일자가 잡힌 홈쇼핑 사업자들은 물량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정작 홈쇼핑 업계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방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며 애당초 물량이 있었다면 먼저 판매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정부 역시 홈쇼핑 업계에서 확보된 마스크 물량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알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쇼핑 업계는 당연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애꿎은 홈쇼핑 업계를 쥐어짜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네요. 다급한 정부는 재승인 시 가점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이게 당근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가 마스크 상품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향후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및 연간 이행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을 제공하고 마스크 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계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홈쇼핑 업계가 이번 마스크 판매 방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환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로도 들립니다. 일명 스마트워치로 불리는 기기들은 시계라기보다는 전자제품 혹은 소형 스마트폰의 느낌까지 가지고 있죠. 실제 애플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스위스 시계업계에서는 애플워치는 영혼이 없으며 이는 시계가 아니다라며 스마트워치는 과대평가됐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궁지에 몰린 쪽은 스위스 시계업계가 되어버렸네요. 머니투데이는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해 애플워치 판매량이 지난해 스위스 시계 브랜드 판매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SA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애플워치를 3,070만 대가량 출하했는데 이는 2018년 2,250만 대보다 36%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시계 업계는 같은 기간 2110만 대를 출하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18년 2420만 대보다 13%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SA는 애플워치가 북미와 서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친화적 기술과 다양한 앱, 매력적 디자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고령층 소비자에 주로 소구하고 있으며 젊은 소비층은 스마트워치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스와치나 티소, 태그 호이어 등 전통적 시계 브랜드는 스마트워치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2017년 4분기에도 분기 기준 애플워치 판매량이 스위스 시계를 넘어선 바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스위스 시계 업계 역시 기존 시계에 스마트 기능을 도입하거나 자체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네요.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